어떤 진실은 빛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때로는 그림자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비밀들이 있다. 2024년 가을,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겉보기엔 단순해 보였던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 모든 것이 뒤바뀔 뻔했다. 하지만 그 증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수사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40년간 지켜온 비밀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존재마저 지워버린 한 형제의 이야기다. 경기도 외곽의 이름 없는 작은 마을. 인구 500명 남짓의 이곳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지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이 마을에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강민호라는 남자였다. 40대 중반의 그는 지역 건설업으로 성공한 후 마을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많은 젊은이들을 도왔다. 사람들은 그를 마을의 어른이라고 불렀다. 그런 평화가 깨진 것은 10월의 어느 밤이었다. 밤 11시경 마을 외곽에 있는 강민호의 저택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이장인 김영숙은 그날 밤을 이렇게 기억한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사람이 내는 소리더라고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죠. 첫 신고는 밤 11시 23분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마을 주민이 아닌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였다. 그는 저택 근처에서 피투성이가 된 남자 한 명이 황급히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 남자는 키가 170cm 정도 됐고 중년으로 보였어요. 얼굴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뭔가에 쫓기는 듯 급하게 도망가더라고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민호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처가 있었고 거실은 격투의 흔적으로 엉망이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야구 방망이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사건 담당자는 서울에서 좌천되어 온 한도윤 형사였다. 50대 초반의 그는 한때 서울 강남서에서 명성을 날렸지만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 작은 파출소로 밀려난 상태였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격자도 있고 증거도 명확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다. 핵심 목격자인 트럭 운전사가 연락 두절 상태가 된 것이다. 운전사의 이름은 박준호. 40대 중반의 그는 화물차를 몰며 전국을 다니는 프리랜서 운전사였다. 하지만 신고 다음 날부터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소속 화물 회사에서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처음엔 단순히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도망간 줄 알았어요. 목격자가 보복을 두려워해서 잠적하는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한도윤 형사는 박준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첫째, 박준호의 트럭이 그날 밤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지날 이유가 없었다. 그의 운송 스케줄상 그는 전혀 다른 경로를 이용해야 했다. 둘째, 신고 당시 그가 제공한 주소와 연락처 중 일부가 허위였다. 셋째, 그가 목격했다고 주장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다.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그 사람이 미리 준비된 증언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에서는
강민호의 장례식이 치러제다. 조문객들로 북적였던 빈소에는 그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 갈 때도 장학금을 주셨고, 마을에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앞장서셨죠. 하지만 한도윤 형사의 눈에는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집을 수색하던 중 그는 장학재단의 회계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수억 원 규모의 거래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용도 불분명한 기타 지출로 처리되어 있었다. 또한 최근 몇 달간 큰 돈이 계속해서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실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체계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강민호가 지역 정치인들과 건설업체들 사이에서 로비 역할을 해왔다는 정황이었다.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메일들에는 개발 사업 관련 민감한 정보들이 오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선량한 후원자 강민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살인의 동기가 되기엔 부족했다. 누가, 왜 그를 죽였을까? 수사선상에 첫 번째로 오른 인물은 강민호의 조카인 서지훈이었다. 30대 후반의 변호사인 그는 삼촌의 사업을 도우며 재단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지훈 씨는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인 청년이었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됐고 삼촌을 잘 따랐죠. 하지만 조사 결과 서지훈과 강민호 사이에는 최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재단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의견 차이였다. 삼촌은 보수적이셨어요. 기존 방식대로 소규모 장학사업만 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좀 더 큰 규모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지훈의 증언에 따르면 강민호는 머지않아 재단의 운영권을 조카에게 넘겨주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조건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이 즈음 한도윤 형사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사라진 목격자 박준호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였다. 박준호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화물차 운전사는 실제로 존재했다. 하지만 신고를 한 그 사람이 진짜 박준호인지는 의문이었다. 진짜 박준호는 그날 밤 부산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신고를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한도윤 형사는 강민호의 가족사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강민호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름은 강민수. 민호보다 20분 먼저 태어난 형이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민수는 7세 때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1980년대 여름 두 형제가 강가에서 놀다가 민수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워낙 물살이 급한 곳이라 그냥 사망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기억은 조금 달랐다. 김영숙 이장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때 참 이상했어요. 민수가 물에 빠졌다고 하는데 민호는 그 얘기만 나오면 울기만 했거든요.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마을 주민은 더욱 구체적인 기억을 했다. 민수 아이가 물에 빠진 다음 날 마을 어귀에서 젖은 옷을 입은 아이를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수와 똑같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한도윤 형사는 40년 전의 기록들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사망 신고는 강민호의 아버지가 했는데 신고 과정에서 여러 번 진술이 바뀌었다. 또한 당시 수색 작업도 겨우 이틀만 진행되고 중단되었다. 뭔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왜 7살짜리 아이의 죽음을 그렇게 급하게 처리했을까요? 한도윤 형사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한다. 마을 근처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강민수라는 남자의 존재였다. 40대 중반의 이 남자는 10년 전부터 마을 외곽에서 조용히 목공 일을 하며 살아왔다. 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정확한 신원을 알지 못했다. 처음 봤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죽은 강민호와 똑같이 생겼거든요. 마치 유령을 보는 것 같았죠. 한도윤이 목공소를 찾아갔을 때 강민수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하지만 그가 남긴 흔적들이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신문 스크랩들이 있었다. 모두 형 강민호의 활동에 관한 기사들이었다. 장학재단 설립, 마을 발전 기여, 각종 수상 내역. 40년간 그는 그림자에서 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벽에 붙어 있던 사진들이었다. 멀리서 몰래 찍은 듯한 강민호의 사진들. 그리고 최근 몇 달간의 강민호와 서지훈의 만남을 기록한 사진들도 있었다. 민수는 단순히 형을 그리워하며 지켜본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던 거죠. 한도윤은 목공소를 더 자세히 뒤졌다. 그리고 숨겨진 서랍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다. 강민호와 서지훈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들이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강민호와 서지훈은 재단의 비자금 운용에 대해 격론을 벌이고 있었다. 삼촌,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감사에 걸리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지훈아, 내가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도왔는지 알아? 이 정도는 묵인해 줄 거야. 아니에요. 검찰에서 조사 나온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어요.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녹음은 둘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녹음 파일에는 결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건 발생 사흘 전 강민호는 서지훈에게 재단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비자금 조성에 조카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지훈이 내가 한 짓들을 다 알고 있다. 내일까지 스스로 자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신고하겠다. 이것이 서지훈의 살인 동기였다. 삼촌의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밝혀지면 변호사 자격은 물론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강민수는 왜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도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한도윤 형사는 마침내 그 이유를 깨달았다. 강민수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40년간 다른 신분으로 살아온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증언한다면 오히려 모든 증거가 의심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가짜 목격자가 되어 경찰 수사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이었다. 한도윤 형사는 녹음 파일과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서지훈을 체포했다. 서지훈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처음엔 협박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삼촌이 너무 완강하게 나오셔서 순간 화가 나서 그만.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한도윤의 마음은 복잡했다. 진짜 사건을 해결한 건 자신이 아니라 그림자 속의 강민수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한도윤은 여러 번 목공소를 찾아갔지만 강민수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작업대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형사님,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막지 못한 것이 평생 후회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형의 명예라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겠습니다. 40년간 그래왔듯이 강민수는 편지와 함께 형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을 남겨두었다. 두 쌍둥이가 함께 웃고 있는 마지막 사진이었다. 한도윤 형사는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다. 때로는 정의가 법정에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정의는 그림자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뤄지기도 하죠. 사건이 끝난 지 6개월 후 강민호의 장학재단은 새로운 운영진에 의해 투명하게 재건되었다. 비자금으로 사용되었던 돈들은 모두 환수되어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서지우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 중에도 삼촌을 존경했는데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후회를 표했다. 한도윤 형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이 작은 마을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곳에서 진짜 경찰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그리고 강민수. 그는 정말로 다시 그림자가 되었다. 하지만 가끔 마을 사람들은 목격한다고 말한다. 강민호의 묘지에 누군가 매달 새로운 꽃을 갖다 놓는 것을. 어쩌면 어떤 사랑은 죽음보다도 시간보다도 강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떤 정의는 세상의 빛을 받지 않아도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이뤄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두 형제의 이야기였다. 한 명은 세상의 찬사를 받으며 살았고, 한 명은 세상에서 지워진 채 살았다. 하지만 끝내 형을 지켜낸 것은 그림자 속의 형제였다. 진실이 항상 빛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묵묵히 정의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른다.